제2장 식민지 허무지와 시의 감상성이라고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이 과목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뭡니까? 이것저것 배우셨으니까. 그죠? 그 근대 시론 하여튼 이런 것들 막 배웠잖아요. 소설론도 하고 이것저것 조금씩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전보다는 좀 쉬우실 거예요. 자, 82쪽. 최대한 해서 한 두 챕터는 끝내볼게요. 빨리빨리 해서. 자, 이 서급 문예가 소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 보면 위에는 넘어가고, 근데 여기서 세 번째 줄에 태서 문예 신보라고 있잖아요. 이 태서란 말 자체가 이 좀 별로 안 좋은 뜻인 거 아세요? 원래 태서란 말은 큰 서양이라는 뜻이에요. 큰 서양. 그냥 서양이 아니고. 이해가요? 이 클 때잖아요. 클 때. 태서. 그래서 이제 서양을 좀 이제 외래 이걸 좀 뭐랄까요? 존경의 표시랄까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태소란 말 자체. 그래서 그 밑에 김억부터 황서구 나오죠. 그래서 김억이 온해의 무도인데 온해의 무도는 최초의 번역 시집이에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최초의 근대 번역 시집이라고. 이게 온해의 무도입니다. 온해의 무도 있죠. 최초의 근대 번역 시집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작품도 있고 이제 특히 이제 김억은 보문간다인데 이 보문간다가 몇 년에 썼냐면요. 1918년작. 보문간다. 이 되게 유명한 작품입니다. 김억의. 이 김억은 여러분 아시죠? 누구의 스승이죠? 네, 김소월의 스승이잖아요. 김소월의 쌍둥이. 자, 그래서 밑에 보면 그리고 이제 이분은 뭡니까? 일본에 가서 영문학을 전공했어요. 영문학 전 게이오 축구 대학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영문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영시집 이런 것도 막 번역하고 그랬습니다. 밤이도다 봄이도다 밤만도 애달픈데 봄만도 생각인데 날은 빠르다 봄은 간다 깊은 생각은 아득이는데 저 바람에 새가 슬피운다 검은 내 떠든다 종소리 비낀다 말도 없는 밤의 소리 없는 봄의 가슴 꽃은 떨어진다 님은 탄식한다. 그래서 이게 독백체의 표현이잖아요. 간결한 구조 이런 것을 특히 이제 밤이라고 하는 건 일제 치하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맞죠? 밤 예를 들어서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윤동주에 밤이라는 건 일제 치하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새가 슬피운다 이런 것들도 어떤 그 일제 치하의 조선인들을 의미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아주 비통한 심정. 비조라는 것은 슬픈 정조 이런 뜻입니다. 거기 비조를 나타낸단 말이 있죠. 그림 밑에 그걸 이야기하고요. 자, 넘기세요. 84쪽. 그래서 이제 그 해파리의 노래 이런 것도 창작 시집을 써요. 84쪽에 해파리의 노래 있죠. 영어로는 해파리가 뭔지 아세요? 영어로는 젤리피시라고 해요. 이 젤리같이 생겼죠. 해파리 이런 요리를 하면 젤리피시. 그래서 이 해파리의 노래인데 이게 최초의 이게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게 잘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자 김억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자 김억은 자 맞춰보세요. 최초의 근대 번역 시집인 해파리의 노래를 상제하였다. 맞아요? 네, 그렇게 나옵니다. 시험에. 뭔 말인지 이해가요? 온해의 무도는 근데 번역 시집이에요. 온해의 무도는 번역 시집이고 5번이 5번. 근데 해파리의 노래는 뭐라고요? 그냥 이거는 개인 시집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김억이 이제 컴퓨터로 내려가면 나오죠. 민요시로 이어졌고 김소월에게 영향을 줬다 이런 말 있을 거예요. 있죠? 지금 단락 좀 내려가다 보면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황서구, 봄, 연. 여러분 연이라는 것은 뭡니까? 솔개 같은 거 있죠. 솔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시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김억과 같이 폐와 동인, 황서구, 장미촌. 그다음에 서구의 상징주의 같은 관념성과 난해성을 띠는데 이 황서구의 시가 이제 그 밑에 나오는 게 장미촌의 향연이에요. 향연이라는 건 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축제를 의미하는데 고독은 내 영의 월세계 나는 그 위에 사막에 깃들여 있다. 고독은 나의 정열의 불토는 부처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부처의 땅. 나는 그 위에는 위에라고 써놓으세요. 한적은 장미촌을 세우려고 한다. 그리하여 나는 스사로는 스스로
그 촌의 황제가 되려고 한다. 장미촌의 황제가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폐허는 새로운 창조를 염두에 수사적이란 것은 웅변적이라는 의미로 이제 쓰입니다. 수사학 이런 거 그런 장치고요. 황석우의 이 시는 시적화자의 고독에 의해 형성되는 내면 공간을 찬양하고 있다. 거기다 밑줄 쳐놓으세요. 내면 공간 찬양. 85쪽. 그래서 이제 그 시대의 이제 그런 내면 공간의 찬양 뭐 이런 거 위에는 읽어보시고 양주동 85쪽에 두 번째 단락 금성을 발간했다. 양주동은 이제 그 여기 나오죠. 김옥과 번역에 관한 논쟁도 했고 양주동이 이 분이 유명한 게 뭐냐면 뭘로 유명하죠? 향가를 다 번역했어요. 향가.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양주동 이분은 원래는 박사가 아니에요. 명예 박사예요. 양주동 박사라고 하니까 우리가 진짜 박사는 아니고 명예 박사님이시고 학사밖에 안 나왔어요 공부는. 근데 이제 일본 사람들이 막 이제 향가를 번역하는 우리 향가. 그래서 어디 산에 들어가서 막 몇 개월 공부해가지고 그 어려운 향가를 다 우리말로 해두고 다 해요. 천재. 네, 우리말로 해도. 여러분이 지금 그 향가 있잖아요. 뭐 삶과 죽음의 길이 예이샴에 나는 가나다 말도 못단 있고 가난이 있고 여기 있죠. 이런 거 다 제막내가 이런 거 다 누구의 말이에요? 양주동이 번역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냥 있는 거 해석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로 한문으로 써진 걸 다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한문이 음독과 흔독이 있어가지고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몰라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2학년 때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문예 공론을 발간했고 조성의 맥박 시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게 중요해요. 이 사람은 자 밑줄 치세요. 넷째 줄인가요? 다섯째 줄. 프로문학과 민족문학 사이의 절충주의적 문학론을 펼쳤다. 그러니까 결국 양주동은 무슨 파냐? 절충파. 자 프로문학은 뭐냐? 뭐라고 써요? 프로가 아마추어의 반대 프로가 아닙니다. 프롤레타리아 문학이라는 뜻이에요. 프롤레타리아 문학.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는 또 누가 나옵니까? 주요한의 불놀이. 자, 최초의 뭐죠? 최초의 주요한의 불놀이. 최초의 자유시 아니에요? 최초의 근대 자유시. 최초의 근대 서사시가 뭐죠? 최초의 근대 서사시. 네. 김동완의 국경의 방. 국경의 방. 아, 이 밤 남편은 무사히 두만강을 건넜을까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벌목군의 아내가 이제 남편을 이야기하면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고 방학 때 되면 또 안 읽지. 근데 하여튼 방학 때라도 읽어보세요. 국경의 밤이라는 서사시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뭐 작품은 뭐 일일이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이 보시고 87쪽 보세요. 이 시는 산문 형식을 취하죠. 외형적 율격의 규칙성 탈피 맞죠? 행과 연의 불규칙적인 배열, 사랑을 잃은 청년의 혼란스러운 내면과 정서적 통합을 이루고 있다. 자, 사랑을 잃은 청년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시적 화자라고 씁니다. 시적 화자를 뭐라고 한다? 이제 막 나와 있는데 페르소나. 시적 화자는 페르소나라고 나와요. 페르소나의 뜻은 뭐다? 가면입니다. 페르소나 가면이잖아요. 가면을 쓴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김소월의 진달래꽃에 나보기가 엮여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본에 들여오리다. 시적화자는 남자 여자예요? 여자죠. 시적화자가 남자예요? 김소월이 여자의 가면을 쓴 거잖아요. 맞죠? 그래야 그래요? 나라고 했지만 나가 김소월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냥 가면을 쓴 거지. 시적화자. 자, 그래서 다시 그래서 비슷한 단어, 어구, 반복, 영탄적 이습법 이런 게 많아요. 뭐만 하는구나 뭐 여러분 이제 읽어보시면 그런 게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4월 초파일을 배경으로 했다고 나오죠. 읽어보면 그걸 배경으로 죽은 연인에 대한 그리움, 축제가 벌어지는 대동강을 뒤로하며 배를 타고 능라도를 향하고 있다. 그러니까 능라도는 이상향을 말하는 거예요. 이상향, 유토피아. 거기 능라도란 말 있죠? 이상향이라고 쓰세요.
그래서 축제 열기는 시적 과제를 따라와서 꾸짖고 비웃는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요. 넘기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수심가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슬프잖아요. 88쪽에 보면 수심가 이런 거하고도 유사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8쪽에 그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근대시의 정형을 확립하고 있었다. 누가? 김억, 황석우. 좀 탈피하려고 했죠. 주요하는 산문시형, 그러니까 산문의 형태의 노래를 통해서 자기 생각을 펼쳤다. 자, 88쪽이 동인지 시대에 출연 이런 말 나오죠. 동인지 시대. 그 밑에 있는 건 여러분 읽어보시고 89쪽의 그 마지막 단락부터 볼게요. 거기에 보면 한국 근대시의 선구적 개척자 오상순. 원래 오상순은요 문학사에서 변방에 있던 시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상순은 안 들어봤죠 별로. 오상순이에요. 변방에 있던 시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폐허 이후에도 여러 작품을 발표했는데 힘의 동경이라는 걸 써요. 그래서 보세요. 태양계에 축이 있어 한번 붙들고 흔들면 폭풍의 사쿠라, 벚꽃이죠. 벚꽃을 사쿠라라고 하죠. 꽃같이 별들이 우슈슈 떨어질 듯한 힘을 이 몸에 흠뻑 느껴보고 싶은 청신한 가을 아침. 원래 오상순의 호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오상순의 호가 공초예요. 공초. 공초가 뭘까요? 공간 초월. 근데 재밌는 것은 공초라고 했지만 이 사람은 이 공초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담배 이게 피어서 좀 남는 거 뭐라고 했죠? 공초. 이런 뜻도 갖고 있어요. 공간 초월이 1번이고 두 번째 공초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애연가를 넘어서 광연가예요. 그러니까 우리 제가 예전에 아는 어떤 교수님이 이런 분이 있어요. 수업 시간에 강의를 하러 오시면 이 담배를 딱 피워요. 담배를 강의실에서 담배를 피워가지고 담배를 피면서 강의를 해. 담배가 끊어질 때쯤 되면 다시 불을 딱 붙이고 또 강의. 진짜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광연가 수준으로 엄청 하루에 몇 값씩 피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기독교에서 이제 불교로 이제 개종도 했고 아주 독특하신 분이었어요. 동국대학교에서 이제 교수를 지내셨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시는 90쪽에 제목과는 달리 매우 감각적이고 참신한 표현이다. 태양의 축을 흔들고 사쿠라꽃처럼 떨어지는 별을 상상하고 있다. 상상력은 관념성을 넘어 구체성을 획득한다라고 나오고 있죠. 뭐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단락에 보면 그의 시는 폐허와 허무, 밤과 어둠의 대비 속에서 새로운 창조를 모색하는 것을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나왔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분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좀 내려가다 보면 시에서 구체적 형상화를 통해 종교적 깨달음과 자신의 삶을 일치시킨다. 오상수는 공초, 여기 나오죠. 아까 설명드린 공초라는 호가 말하듯이 공초가 뭐라고요? 공간 초월, 맞죠? 무소유, 무정처의 삶을 살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상화 나왔네요. 백조동이, 말세, 이탄, 탄조 이런 것처럼 이상화의 시가 뭡니까? 빼앗긴 들에도 봄을 오는가, 맞죠? 그것이 또 대표작이고, 또 하나의 대표작이 뭡니까? 여기 나온 나의 침실로예요. 아마 이 작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돈나, 이게 마돈나를 부르는 걸 무슨 법이라고 하죠? 네, 부르는 법. 마돈나 하면서 계속 부르잖아요. 그래서 시가 이제 마돈나, 지금은 밤도, 목거지라는 게, 목거지가 뭐냐면 MT라는 걸 이 국문과에서는 뭐라고 하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MT가 다 없어져가지고 내년에는 이제 할 수 있겠죠. 근데 목고지가 MT 멤버십 트레이닝. MT가 뭐냐고 어떤 마운틴인 줄 알아요. 마운틴이 아니고 멤버십 트레이닝이잖아요, 맞죠? 그거의 행선지를 목고지라면 처음 들어보세요? 처음 좀 알아주세요. 목고지. 그 목적지. 그래서 이 시는 읽어보면 상당히 좀 야한 내용이 단어들이 많아요. 제가 좀 말하기가 좀 거시기한 단어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게 이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92쪽을 보세요. 92쪽.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시의 시적 화자는 각연의 행마다 마돈나를 불러요. 그렇죠? 마돈나는 구원을 상징하는 마리아,
아시로 지칭되는 관능의 대상이다. 나오죠? 이 시의 배경이라 할 수 있는 밤과 동굴, 구원과 부활에 가능한 곳이다. 이런 말 나왔죠? 그래서 육체적 대상인 애인을 기다리는 연애 시의 형식을 빌리고 있지만 이면에서는 미래를 탄생시키려는 소망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근데 이 침실이라는 것이 이상향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나의 침실로라고 했지만 침실은 유토피아. 유토피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토피아가 아일랜드죠. 유는 뭐냐면 네버예요. 그러니까 유토피아는 결국 뭐냐면 결코 존재하지 않는 섬을 유토피아. 유토피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토피아는 없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유토피아는 없다는 뜻이에요. 네버 아일랜드. 네버 아일랜드. 우리가 엘도라도 유토피아, 이데아 이거 없어요. 머릿속에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남궁벽도 나오고 변형로, 이장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뭐 이걸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특히 이제 이장이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 보면 이제 봄은 고양이로다. 이 작품이 되게 유명해요. 봄은 고양이로다 있죠. 밑에서 둘째 줄에 그런 작품 유명합니다. 하여튼 여러분이 봄은 고양이로다는 나중에 인터넷 찾으셔가지고 한번 봐보세요. 지금 여기에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걸 보시면 이 작품이 왜 유명한지 아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3쪽에 박종화, 백조동인, 밀실로 돌아가다 뭐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박종화 더불어 박영희는 원래 이제 비평가였어요. 비평가. 박영희가 비평가예요. 그래서 월강으로 짠 병실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렇게 있는데 1, 2, 3, 4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더 알아보기 3이에요. 그 밑에 더 알아보기 3이 있죠.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별 3개. 더 알아보기 3.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시험 문제 이제 꼭 여기서 한 문제씩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어떻게 나오냐? 자, 다음에 1920,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1920년대 동인지 및 종합지 중에서 천도교 기관지는 무엇인가? 1번 창조, 예를 들어 나온 유형을 말하는 거예요. 2번 폐역, 3번 개벽, 4번 장미촌. 네. 그러니까 보시니까 아는 거죠. 시험에 이거 안 보고 이거 쓰려면 무진장 어렵다니까요.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연도, 발행자 이거 전혀 알 필요 없어요. 이건 시험 공부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어요. 이런 거는 안 나옵니다. 잡지명과 특징만 여러분이 잘 보세요. 그러니까 창조는 최초의 순문의 동인지, 폐허는 태폐주의죠. 폐허는 쉽죠. 태폐주의니까 폐허죠. 그 다음에 개벽은 천도교 개관지. 개벽이니까 이것도 제목에서 좀 나오지 않나요? 그 다음에 장미촌, 시 전문 동인지. 백조, 낭만주의적 경향이 강한 문예 동인지. 금성, 낭만주의적 경향. 금성은 이제 금성에서 온 여자, 화성에서 온 남자잖아요. 여성들이 좀 더 낭만주의적인 경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선 문단이 이제 카프에 대항한 민족주의 문예지고요. 해외 문단이니까 해외 문학이니까 외국 문학의 소개의 치중. 문예 공로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절충. 이렇게 해서 좀 눈으로 이렇게 자주 익히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족주의적 정서에 대한 조선적인 것에 대해서 이제 모색을 했다는 건데, 뭐 다른 거는 넘어가고 여러분 읽어보시고 다 할 수가 없네. 너무나 할 게 많아서. 이 민요와 시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95쪽 보세요. 김소월의 먼 후일. 엄청나게 유명합니다. 먼 후일.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요즘 말로 찾으시면인 거 알겠죠? 네,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뭐 이 정도는 뭐 여러분 요즘 말로 다 제가 안 써도 되겠죠. 당신이 속으로 나무리면, 그러니까 좀 나무라고 그러면 무척, 요즘 말로 무척이에요. 그리다가 이제.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그림을 그리다 하고 누군가를 그리워하다가 어원이 같은 거 아세요? 이 어원이 같은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그리워한다는 건 그림을 그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척 그리다가라고 하는 것이 그리워하다가예요. 여기서는 그림을 그리다가. 이해가시죠? 뭔 말인지? 그리워하다가 잊었노라. 그래도 당신이 남으려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오늘도 어제도 안 잊고 먼 훗날 그때 잊었노라. 이 시에서 가장 멋있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먼 훗날 그때 잊었노라. 왜 먼 훗날 그때 잊었노라가 이게 멋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잘하시네. 맞아요.
이제 거의 시 비평가신데 먼 훗날은 미래잖아요. 미래. 이게 먼 훗날인데 이전노라 말이 돼요? 먼 훗날 이전노라고 말이 되냐고. 안 되죠. 먼 훗날은 뭐 잊을 것이다. 맞죠? 이게 또 김소월 씨의 묘미예요. 과거와 이런 그 뭡니까 미래의 의미를 교차시켜 버리는 거죠. 근데 이 시는 이야기만 하려 해도 엄청 시간이 길어질 것 같은데 빨리빨리 해야겠네. 7호조잖아요. 7호조. 이 사람은 7호조예요. 김소월은 무조건 거의 대부분. 그런데 이별의 슬픔. 이게 고대 시가 항조가란 말이에요. 펄펄 나는 적개꼬리 암수서로 정답구나 외로워라 이내 몸은 네와 함께 돌아갈 거. 맞나요? 유리왕이 지은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그 원래 이 송씨 부인이 있었고 근데 죽고 나니까 게이와 화이와 치이가 있었죠. 맞죠? 화이와 치이가 있었어요. 두 사람이 막 싸우다가 이제 치이가 가버리잖아요. 중국 땅으로. 맞죠? 원래 화는 묘화자고 치는 이게 꽁치자예요. 꽁치자. 이 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꽁을 나타내는 그런 치자인데 그러니까 결국 이 화는 뭐냐면 토착민. 치는 꽁이죠. 날아다니죠. 이중. 그러니까 이 화이와 치가 싸웠다는 걸 또 깊이 들어가면 이게 이 공부가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문학이. 그냥 단지 화이와 치가 싸웠다 이거는 그냥 한 중학교 애들이 공부하는 거고. 그러니까 토착민과 이주민의 갈등을 상징적으로 드러냈다. 말 돼 안 돼? 잘 됐죠. 그런데 치가 갔을 때 이제 그 뭡니까 송씨 부인을 그리워하면서 쓴 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것은 고등학교 책에는요 유리왕의 이 황조가에서 유리왕의 그리움의 대상이 누구냐? 누구예요? 아니 고등학교 책에서 고등학교 책에서는 송치분이 앞서가시는데 치예요. 치 그렇게 나와요. 저 그렇게 공부했어요. 근데 이제 대학에서는 결국은 누가 죽었으니까 둘이 이제 막 싸우는 거예요. 본부인이 죽었어. 그렇죠? 그 송씨부인이 이해가십니까?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송씨부인까지 안 나와요. 그냥 치이고. 하여튼 그래서 황조가 정읍사는 뭐예요? 정읍사는 달아 높이 곰 돋아샤 어기야 머리곰 빛이 오시라. 맞죠? 달림이시여 높이 돋아서 멀리 비춰라. 저제 내려신 거요 어기야 진대랄 드대올세라. 시장에 계신가요? 위험한 곳을 디딜까 두렵다. 어느이다 놓고시라. 아무 곳에나 짐을 내려놓고 오십시오. 어기야 내가 논데 점글할세라. 남편이 안 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카톡을 막 해갖고 왜 하나 이 인간아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나가는데 내가 가는데 점글할세라. 나를 점글까 두렵다. 이게 기가 막힌 표현이죠. 문학이 이래서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간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부부 일심동체니까. 1번 내 남편 그러니까 아내 맞죠? 2번 뭐예요? 내 남편이란 말이에요. 내 남편이 가는데 나를 점을까 두렵다. 뭐가 정답이요? 정답은 몰라요. 이해가요? 정답 없어요. 1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2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그 망부석 실화. 그럼 가시리는 뭐예요? 가시리 있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알죠? 이거 노래로 나왔잖아요. 7080 노래로. 잡아두고 싶지만 서운하면 아니올세라. 그렇죠? 서루님 보내옵나니 가시는 듯 다시 오십시오. 송인은 뭡니까? 송인. 정기상 송인이잖아요. 우헐장제 초색다. 비가겐 강둑에 풀잎의 색깔이 많다. 풀잎이 이들이들. 이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은 공부하면. 저 안 보고 이야기하고 보이시죠? 송분남포 동비가 남포에 임을 보내니 슬픈 노래 북받치네.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 대동강수 하시진. 대동강물이 언제 닿을 것인가? 대동강물이 언제 닿을 거냐? 뭐죠? 별로 맺는 순록다. 해마다 이별의 눈물이 푸른 물결에 덧붙인다. 기가 막히죠. 무슨 말이에요? 이 대동강을 사이에 두고 남녀가 이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뭘 흘려요? 눈물을 막 흘려. 그렇죠? 그러니까 눈물이 많이 흘리니까 배가 떠서 가요, 안 가요? 배가 간다는 거예요. 뻥이죠, 완전히. 뻥이지만 보시죠. 그렇죠? 이게 대동강물이 언제 닿을 것인가? 해마다 이별의 눈물이 푸른 물결에 덧붙이는. 멋있지 않나요? 이런 게 이제 송인입니다. 또 아리랑이라는 것은 뭐 아리랑인데 그 아리랑도 막 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보통 뭐라고? 95쪽에
하지 않나요? 책이 달라졌나? 여기. 이거 좀 길어서 아리랑은 나는 난군과 이별한다는 뜻이에요 원래. 아리랑 맞죠? 나는 이별한다 난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책이 안 나오는 거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 그냥 이 작품만 나와가지고 작품만 나와가지고 여러분 강의를 하려면 이 정도는 아셔야 돼. 자, 그래서 하여튼 이제 이런 걸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이러한 이별의 정안을 토대로 해서 누가 김소월이 뭘 썼다는 거예요? 진달래꽃을 썼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김소월이 여러분이 그냥 이게 쓴 게 아니에요. 집안의 한학 집안이었어요, 원래. 그리고 자기 스승이 뭐예요? 자기 스승이 김억이죠. 김억이 영문학자였죠. 김억이 예이치의 시를 제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조금만 더 이야기할게요. 김억이 예이치의 시를 연구를 했는데 김억이 예이치의 시가 하늘을 수놓는 천이라는 시가 있어요. 하늘을 수놓는 천. 이 시가 너무나 멋있는데 이건 책에 안 나온 건데 잠깐 이야기해도 중요한 겁니다. 한 남자가 있어요. 되게 슬픈 이야기. 한 남자가 여자를 너무나 사랑을 해. 근데 돈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가진 것은 뭐밖에 없어요? 꿈밖에 없어. 내가 가진 건 꿈밖에 없어. 내가 그대 발 밑에 내 꿈을 깔아드리겠다. 그러니까 그대는 내 꿈을 사뿐히 밟고 가시옵소서. 가시는 걸음걸음 노인급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가 여러분 이게 예이치의 영향 받은 거 모르셨죠? 예이치의 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제 말이 믿기지 않으면 예이치 하늘을 수놓는 천을 쳐보세요. 하늘을 수놓는 천에 그 말이 나와요. 내가 가진 것은 꿈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그대 발밑에 내 꿈을 깔아드릴 테니까 사뿐히 밟고 가시옵소서. 트레드 소프트리 이렇게 나오거든요. 기가 막히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시가. 하여튼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영향을 받았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여기 나와서 조금 옆으로 샜는데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먼 훗날 이전노라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말이 되는 게 시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거예요. 초운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 밑에 나왔죠. 영혼을 불러 이르는 거. 뭐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뭐 있죠. 부르다가 내 가족을 이름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시를 또 쓰기도 했고요. 영적세 96조. 이제 여기 이것도 기가 막히죠. 산유화라는 시가 기가 막힌 시예요. 왜 기가 막히냐면 산에는 꽃 피네 보세요. 꽃이 피네. 너무 쉬운 말인데 쉬워. 어려워.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마지막 보세요. 산에는 꽃이네 꽃이 지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자, 가을이라는 게 뭐예요? 가을. 가을이에요. 가을 맞죠? 맞잖아요. 지금 96쪽 보고 있어요. 96쪽 거기 산유화 있잖아요. 산에 있는 꽃이라는 뜻인데 가을, 봄, 여름 없이 여러분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읽어요. 가을, 봄, 여름이라고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봄, 여름, 가을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을, 봄, 여름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런 거를? 가을, 봄, 여름. 쓰면 아실 것 같은데. 이게 바로 낯설게 하기예요. 디퍼밀라이제이션. 낯설게 하기. 형식주의, 러시아의 형식주의자 시클롭스키 뭐 나오죠. 이 낯설게 하기 기법인데. 가을, 봄, 여름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보통 같으면 우리는 가을, 봄, 여름 없이 이렇게 읽겠죠. 근데 가을이라고 썼어. 자, 그럼 이건 뭐라 할까? 가을. 뭐예요? 시적 허용인 거예요. 시적 허용. 맞아요, 틀려요. 시에서 시적 허용은 영어로 뭐라고 해요? 포에틱 라이센스. 시가 뭘 땄어? 면허 땄어. 자동차만 면허 딴 게 아니에요. 시도 면허를 딴단 말이에요. 포에틱 라이센스라고. 영어 얼마나 멋있어요. 시적 허용. 포에틱 라이센스. 가을이 진짜 가을이. 예, 가을이에요, 가을. 가을이 가을이에요. 가는 봄.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절대 아니에요. 가을이 가을이라니까. 가을, 봄, 여름 없이에요. 그거를 이제 봄, 여름, 가을에서 가을을 지금 앞에다 놓은 거. 왜냐면 가을이라는 계절 자체가 막 떨어지고 좀 멀어지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예요. 진짜로. 예, 그렇죠. 이 시가 정말 쉽게 썼는데 정말 유명한 시예요. 산유화는 정말 명작입니다, 명작. 아니 앞으로 그걸 말씀하신 거였어요? 대단한 상상력이신데. 그게 아니고 산에 피는 꽃은 이게 또 기가 막힌 거예요. 보세요. 이게 너무 재밌네. 저만치. 저만치는 두 가지 뜻이다. 어떻게 두 가지가 뜻이 있냐? 1번은 실제로 저만치.
그러니까 거리.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뭐예요? 감정으로 저만치. 무슨 소리냐? 제가 노래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노래를 가지고 감정으로. 자, 노사연의 님 그림자에 보면 어떻게 나오죠? 저만치 앞서가는 님들로 맞나요? 저만치 앞서가는 님들로 그림자 짙게 드리고 뭐 이거 있지 않나요? 이건 저만치가 거리상으로 저만치 아니에요. 맞죠? 근데 김종찬 노래 보면 사랑이 뭐죠? 저만치가 아니에요. 이 노래 있나요? 이런 거 아시는 세대잖아요. 그러면 이때 저만치가 사랑인데 이게 실제 거리냐고요? 실제 거리에? 아니 사랑이라는 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적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때 이 저만치는 실제로 이 나무 그 산유화의 꽃이 떨어져 있는 거리상의 저만치도 되지만 감정상의 저만치도 된다.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되게 이거 무슨 시야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엄청난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걸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만치는 감정적인 거리와 실제적인 거리를 같이 결합했다. 그리고 산에서 오는 적은 새요 꽃이 좋아 산에서 산울하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끝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합니까? 수미상관법이라고. 첫 번째 끝이 또 거의 똑같이 쓰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 수미상관법. 물론 이제 진해로 바뀌었지만 그래도 틀은 같잖아요. 이런 걸 수미상관법이라고 그래요. 수미상관법. 자, 그래서 밑에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저절로 피고 지는 자연의 순환과 질서. 저절로 피고 지는. 정말 이 문학은 참 제가 문학을 강의하지만 끝이 없어요. 공부하기도 그렇고. 진짜 그러니까 국문학을 안 하고 인생을 논하면 안 돼. 순환과 뭐요? 질서.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이 산유화가요. 자, 그래서 다시 97쪽으로 가겠습니다. 97쪽에. 그래서 이제 산이 자연의 단순하고 명료한 이치가 존재하는 초월적 공간이라는 걸 부정할 수 없고 이 시에는 인간이 등장하지 않죠. 즉 김소월은 시적 화자를 의도적으로 지웠어요. 여기 보면 시적 화자가 없잖아요. 그냥 꽃이 피어 있고 뭐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꽃을 통해서 뭘 이야기한다? 인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게 또 멋있는 거예요. 인간이 안 나왔는데 꽃을 통해서 인간 소외, 에일리네이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또 김소월의 또 멋진 점이죠. 뭐 그런 어쩌고저쩌고 나와요. 뭐 다 읽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97쪽 김소월의 또 다른 경향이 긴 숙시 이렇게 나왔고요. 이 숙시라는 것은 이제 시가 볼시자고 이 숙자가 익을 숙자. 숙이라고 하는 게 읽는다 뭐 이렇게 뭐 이런 의미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깊은 생각으로 바라본다 이런 의미입니다. 바라건대 우리에게 보섭은 농기구예요. 농기구. 농사짓는 도구예요. 도구. 보섭될 땅이 있었다면 이게 농기구입니다. 농사 지을 그런 기구. 옷과 밥과 자유. 이거는 식민지 현실을 되게 이제 그 뭡니까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시입니다. 옷과 밥과 자유. 밥고랑 위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 지금 알레고리적이라고만 써놨는데 알레고리 1대1 이걸 알레고리야. 1대1 비유. 알레고리 1대1 비유라고 써놓으세요. 그래서 이 시의 새는 곡식을 마음대로 먹고 깃털로 몸을 감싸고 공중을 넘겨보세요. 공중을 집으로 삼아 생활할 수 있는 행복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때 새는 뭐냐? 일제 그 뭡니까 강점되지 않은 조선 민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걸 상징적으로 그렇게 되고 싶은 존재. 무슨 말 아시겠죠? 새를 통해서 너는 정말 자유롭게 날아다니기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 반해 나귀는 어때요? 무거운 짐을 싣고 저기령을 넘어가는 처량한 존재죠. 무슨 말 아시겠죠? 이 대비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속의 조선인이 나귀고 이상 속의 조선인이 새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안 가시면. 그러면 알겠어요? 나귀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그 일제 치하에 있는 조선인. 그 다음에 새는 광복된 조선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소월
민족적 정서 뭐 이런 거 나왔고요. 그다음에 한용운 불교적인 거죠. 독자적인 시를 창작했다. 그래서 님과 사랑과 이별해서 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때 님이라는 건 뭐냐? 사랑하는 연인이기보다는 조국이나 절대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님도 여러분이 비평론을 공부하셨지만 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세요. 님이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만약에 본다면 내재적 비평이죠. 내재적 비평. 내재적 비평은 신비평이죠. 자, 신비평으로 보면 님은 말 그대로 님이에요. 맞죠? My beloved. My beloved. 그런데 이 한용운이 뭡니까? 한용운이 승려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자. 또 한용운이 독립운동가잖아요. 구국. 이렇게 보면 이거는 내재적 비평이 아니라 뭘까요? 외재적 비평. 자, 외재적 비평은 또 외재적 비평 중에서 이 사람이 역사와 관련되죠? 뭐죠? 역사 전기 비평이죠. 자, 그러니까 작품 자체로만 보면 님은 사랑하는 연인이지만 이 사람의 그런 인생으로 보면 뭐가 돼? 조국도 되고 절대자도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해가지고 쭉 나오듯이 뭐 이 시는 너무나 유명해서 여러분이 잘 아실 거고요. 쭉 나오죠. 뭐 근데 이제 이 시는 정말 기가 막힌 게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기를 먹었다.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다. 이런 표현들도 참 멋있고요. 그 다음에 99쪽에 보세요. 정말 이 시에서 가장 멋있는 부분이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님은 같지만 거기 있나요? 나는 나의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첫사랑을 해보신 적이 있는데 첫사랑이 잘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안 이루어질 때 뭐 누군가 정말 사랑을 했다가 뭐라 그럴까? 그 어쩔 수 없이 헤어졌어. 그러면 갔는데 보내네 안 보내? 안 보낸 거죠. 또 하나는 내 자식이 만약에 죽었어요. 내 자식이 죽었지만 보내지겠어요? 안 보내지겠어요? 안 보내지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부재 속의 현존이라고 합니다. Presence in absence. 자, 이거 누가 이야기했다? 이거 누가 이야기했다? 독일의 철학자? 이게 좀 아실 것 같은데? 하이데거가 이야기한 하이데거. 부재 속의 현존. 부재 속의 부재하지만 존재. 근데 여러분 부부는 반대예요. 부부. 여러분 되게 현존 속의 부재야. 존재하는데 존재하는 것 같지가 않아. 맞죠? 이해 안 가세요? 존재하는데 막 설레지도 않고 그냥 대충 막 자본 있고 다 돌아다녀도 뭐 그냥 뭐 그렇지 하여튼 이게 이제 반대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absence, presence in absence가 아니라 뭐겠어요? absence in presence.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참 멋있는 말이죠. 님은 같지만 님을 보내지 아니했다. 제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임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님은 같습니다라는 말에서 임과 이별을 전제하고 있다. 차마 떨치고 왔다. 뭐 이렇게 나오죠. 이별이라는 객관적 상황을 시적 화자가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님이 부재하는 비극적 현실. 그러니까 그 뭡니까? 또 하나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만날 것을 믿습니다. 있죠. 99쪽의 그 두 번째 줄에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걸 한자로 많이 나오는 말인데. 이 한자는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제가 시간 없는 이상 그냥 우리말을 쓸게요. 회자 정리 거자 필반이라고. 그러니까 만난 사람은 반드시 이별하고 떠난 사람은 반드시 돌아온다. 이거 처음 들어보시나요? 회자 정리 거자 필반 되게 유명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 사람은 한용운 이분은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시가 되게 멋있어요. 시가 되게 멋있습니다. 내용들이. 논계의 애인이 되어. 논계의 애인이 되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도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인터넷 찾아가죠. 논계 애인이 되어라는 시 정말 유명해요. 여러분 아마 님의 침묵은 들어보셨어요? 이거 안 들어보셨죠? 이거 정말 유명하거든요. 정말 멋있어요. 말들이. 죽어도 죽지 않은 뭐 논계 뭐 이렇게 가지고 나오는데 하여튼
자, 그래서 이제 님은 떠난 것이 아니라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님은 조국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일본에 의해서 이렇게 뭡니까 식민지화가 됐지만 침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침묵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도 의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좀 내려가다 보면 님은 사실 떠난 것이 아니라 침묵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가 침묵하고 있는 님을 이해 스스로 주체할 길 없는 사랑 노래를 부른다. 이처럼 절망적 상황을 사랑의 희망으로 치환시킬 수 있는 님은 불교적 공사상에 비어있다. 그렇죠? 그래서 공이 색이며 이거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네요. 이 불교 이야기 하려면 참 어렵긴 한데 말은 들어보셨죠? 말은 색즉시공 공즉 이게 뭔 소리예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뭐죠? 색이라는 것은 제가 이야기 안 했나요? 첫 번째 색깔, 두 번째 여자. 색을 가까이 하지 마라 이런 말이죠. 세 번째 뭘까요? 유의 세계. 색즉시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유의 세계가 곧 무의 세계예요. 무의 세계가 곧 유의 세계. 유의 세계가 무의 세계고 무의 세계가 유의 세계. 이 말이 뭔 소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막 돈이 많아 막 뭐 한 몇 조인 사람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막 하루에 막 그 뭡니까 밥을 10끼 먹어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가지고 있는 것이 엄청나게 그리고 또 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또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행복이라는 게 꼭 물질적인 것으로만 안 될 때도 많지 않나요?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러니까 무소유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어차피 내가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도 않는데 공수의 공수건데 그렇죠? 하여튼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런 여러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용은래 씨가 이렇게 불교의 철학적인 호흡을 가지고 쓴 시다. 자 넘어가 보세요. 그래서 백족입니다. 1920년대에는 시의 홍수 속에서 기왕의 문학에 대해 반성하고 민족적 정서를 반영한 시들이 모색되었다. 이러한 각성 속에서 1920년대 시문학의 중요한 흐름을 가진 게 민요시 동그라미 치세요. 민요시 동그라미. 민요시란 말 있죠? 민요시는 시인에 의해 창작된 개인적 서정시이지만 민요라는 집단적 시양식.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얘기했잖아요. 가요라고 할 때 가요의 차이점 뭐라고 했어요? 가는 악기가 있다. 요는 악기가 없다. 맞죠? 가는 양반들이 부른 거였다. 요는 평민들이. 기억나요? 이 차이점 이야기했잖아요. 고전 시간에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민요시는 시인에 의해 창작된 개인적 서정시지만 민요라는 집단적 시양식의 형태나 율격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공동체 의식이죠. 여러분 이제 민요는 4학년 올라가시면 구비문학의 세계에서 또 공부하실 거예요. 그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인이 민요적 형식을 시 속으로 불러오는데 만족한 반면에 김소월은 민요의 중심적인 정조라 할 수 있는 한을 민요조로 표현해서 한. 그렇죠? 이 김소월의 시에 보면 한이 되게 많아요. 뭐 접동세 뭐 이런 것도 그렇고 한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민요 시인이라고 할 수 없지만 한용우는 전통적 시가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님과 이별을 종교적, 그러니까 종교적 중에서도 불교적이죠. 실천적으로 사유했다. 이별의 역설적 가능성을 형성화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01쪽에 보면 요약 부분을 보세요. 거기 보면 이제 10년대와 20년대 시는 서구의 문예 유입과 함께 진행된 시적 실험이 있어서 김억, 황서구의 시가 운율을 탈피한다고 아까 했죠. 주요하는 최초의 무슨 시다? 자유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산문시형. 그 다음에 동인지 해가지고 1년의 흐름 여러 작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민요와 시조에 대한 이야기가 그 밑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요시들은 민요 속에 민족혼이 내재해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고 이를 시적으로 형상화했고 김옥과 김소월과 홍사용이 대표적이다. 근데 저항적이면서 실천적 지식인의 삶. 그러니까 한용우는 뭡니까? 민족 독립 투사였어요. 이 사람은. 한용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육사. 특히 이육사 같은 사람은요. 폭탄 던지다가 시간 나오면 씻은 사람이에요. 씻으다가 폭탄 던지는 게 아니고. 근데 아주 유명한 신이 돼버려요. 대단한 사람이죠.
이육사는 정말 그랬다니까. 위혈단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다는 나중에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죽게 됐는데 윤동주는 뭐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하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고 제3장. 제3장에 이제 프로시는 여기까지밖에 못 하겠는데 지금 5시 아니 5시 안 됐구나. 지금 4시 40분이에요 지금? 그러면 좀 더 할 수 있겠네요. 5시간. 그러면 거기 104쪽에 여기 오늘 프로시까지 할게요. 한 20분 남았으니까 봅시다. 자, 이 경양시와 관련된 건데 이 경양시는 이 경양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단 첫 번째 여기 써야겠다. 경양시의 추경대. 첫 번째는 3.1운동 으로 인한 민족의식의 성장. 두 번째는 민족에 대한 관심. 자, 이걸 통해서 이제 경양시가 출연한 배경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필기하십시오. 아마 여러분이 경양시는 뭐 이제 이상화의 작품 정도는 좀 배우셨을 거예요. 그 109쪽에 보면 빼앗긴 들에도 보문 오는가 정도는 아실 거예요. 다른 작품들은 근데 모르는 작품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빼앗긴 들에도 보문 오는가 이거는 아실 거고 나머지는 다 모르실 거예요. 대부분.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04쪽 보세요. 이 3.1운동은 이제 문학에서 두 가지 경향이다. 3.1운동의 실패, 맞죠? 또 백조가 이제 대표적인 낭만주의 이런 거였다는 것을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3.1운동으로 인한 민족의식의 자각이죠. 민족의식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가 쭉 나와 있고 밑에 읽어보세요. 그 다음 단락에 보면 그래서 이제 그 뭡니까 조선 신문학 건설의 근무를 제창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새로운 문학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는 못했지만 문학을 실생활과 연관시켜야 한다는 문제의식 이런 것도 가지고 있다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경양시와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